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주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년의 남성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채널을 듣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로 막상 제게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닥쳐오니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 같았거든요. 가정을 위해서 미친 듯이 돈만 벌며 살았던 지난 날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 마음속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 직업은 경찰입니다. 젊은 시절 정의를 위해서 호기롭게 경찰이 되었던 그 순간은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누렸었어요. 세상의 나쁜 일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경찰 일에 도전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자존감도 높았어요. 하지만 막상 경찰이 되어보니 현실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멋있지는 않았습니다. TV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무쇠팔, 무쇠주먹을 가지고 나쁜 악당들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것은 정말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으며, 막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월급이 엄청 많지도 않았고 복지 혜택도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꿈과 열정이 있었기에 참고 기다릴 수 있었죠.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엄마가 계시지 않았었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여자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때 만난 여자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4살 위였고 약간 살집이 있는 체형인데다가 키도 큰 편이라서 뭔가 저를 품어줄 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라서 그런지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촌놈이 혼자 살고 있던 원룸에 와서 장도 봐주고 밥도 해주면서 누나처럼 저를 대해주었죠. 그런 그녀에게 저는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그저 불쌍하고 딱한 동생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마음을 고백했을 때 많이 당황하며 농담으로 취급했습니다. 저기 누나, 저 누나 좋아해요. 아주 많이요.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뭐야? 야, 여자친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나보다 4살이나 어리다고, 귀여운 동생아. 누나 귀여운 동생 하기 싫어요. 저 든든한 남자친구 되고 싶다고요. 이거사. 누나는 너 같은 애송이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세상을 좀 아는 남자가 좋아. 경찰 박봉 월급에 어떻게 뭘 먹고 살겠니? 오해하지 마. 이 집에 와서 밥 차려주고 하는 건 네가 혼자 불쌍해 보여서 그래? 그녀는 저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외모가 조금 화려했던 그녀는 경제적인 능력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 같은 경찰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이 여자가 꼭 제게 넘어오게 만들겠다는 그런 묘한 감정이 생겼고, 그날 이후 저는 그녀가 원하는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말을 놓았죠. 누나 하던 호칭도 선주야 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나오라고 터프하게 말도 해보았어요. 그녀는 제가 그럴 때마다 박장대소하며 웃음을 짓더군요. 야, 너 미쳤어? 네가 이러면 내가 뭐 마음에 들어 할 줄 알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남친 있어. 진짜야? 그러니까 헛물 켜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볼래? 뭐라고요? 누나, 정말이에요? 그게 진짜요? 남친 누군데요? 왜 그런데 맨날 데이트도 안 하는데요? 주말에도 데이트 잘 안 하잖아요. 거짓말이죠. 걔가 정말 왜 이래 애기처럼? 네가 이러니까 더 애기 같은 거야. 이제 그만해라, 응?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저는 몹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액세서리 전문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정말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이는 10살쯤 더 많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제가 그날 시간이 남아서 그녀가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늙은 남자가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화도 나고 허무한 마음에 홀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그녀의 집 근처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밤이 늦은 시각에 그녀가 그 남자의 자동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고 그 둘은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급기야 나중에는 차에서 내려서까지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전화 좀 안 받고 나랑만 있어주면 안 돼? 마누라 전화가 그렇게 중요해? 어떻게 사람 마음도 몰라주고. 그럼 어떡해. 계속 의심하고 그러는데. 내가 전화 안 받고 비하면 우리 만나는 것도 더 위험할 수 있다니까. 아이 그래. 나 마누라 있는 남자인 거 알고 만난 거잖아. 됐어. 그래도 싫다고. 얼른 가버려. 네 마누라한테 당장 달려가라고.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더군요. 능력 있고 뭘 좀 아는 중년의 남친은 부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아 한참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급기야 싸움은 격해졌고 흥분한 이 남자가 그녀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찰썩 소리가 심하게 날 정도로 한 대 얻어맞은 그녀는 결국 코피까지 흘리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여자 때리시는 겁니까? 이거 폭행죄예요. 엄연한 폭행이라고요. 뭐? 이 애송이는 뭐야? 꺼져. 네 일 아니니까. 내 애인 내가 때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저 경찰입니다. 데이트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고요. 당신 현장에서 체포되기 싫으면 당장 이 여자한테서 떨어져.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 얼씬거리지도 마. 안 그러면 내가 당신 마누라랑 직장에 다 말해서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저는 얼른 경찰 신분증을 이 남자에게 보여주었고 이 남자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바닥에 침을 뱉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랐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제 품에 안긴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한층 더 가까워졌고 더 이상 그녀는 그 유부남을 만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제게 의지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거의 연락도 없던 그녀가 먼저 연락해서 뭐 하냐고 묻기도 했고 함께 저녁을 먹자는 말도 먼저 했었어요. 저는 느낌이 왔죠. 이럴 때 그녀를 잡아야겠다고요. 그리고 하루 나를 잡아 술을 마시자고 불러냈고 그날 허심탄회하게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계모인 엄마가 한 분 계시는데 가끔씩 생활비를 달라며 생떼를 쓰신다고 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후로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키워준 계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너무 힘들게 자라기만 해서 이제는 조금 여유 있는 남자를 만나서 이것저것 좋은 것 사면서 지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좋은 것 먹고 입고 지내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나 그녀처럼 부모의 그늘이 없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앞으로의 인생은 여유 있고 편안하게 어느 그늘 밑이라도 찾아 들어가 쉬면서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녀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나 이런 여자였어. 실망이지.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여자 좋아하지 말고 다른 여자 좋아해. 어? 실망 아니야. 누나, 아니 선주씨,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선주씨 그늘이 되어줄게. 마음껏 편안하게 쉬라고. 난 선주씨 다 이해해. 지난 과거는 그만 잊고 나랑 새 출발하자.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진짜 너 천사구나. 이런 나 싫지도 않냐? 유부남이랑 돈 보고 연애하고. 나 그런 애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난 더 좋은걸? 싫긴 왜 싫어. 나 선주씨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술도 얼큰하게 취했겠다. 서로의 속마음도 얘기했겠다. 저희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좋아했던 제 마음은 그녀를 향해 불타올랐어요. 그녀 역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만을 오로지 사랑해주는 제게 기대기로 마음먹었죠. 연인이 된 저희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제 자취방에서 거의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고 서로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죠. 저는 그녀를 위해서 멋진 옷도 사주었고 돈을 모아 가방도 사주었어요. 그때는 돈 모아서 그녀의 특별한 기념일을 챙겨주는 것이 저의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런 저를 누구보다 잘 챙겨주었고 때로는 엄마처럼 느껴질 만큼 포근한 가슴팍도 내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겼어요.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였죠.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기에 그녀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계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소개시켜줄 겸 함께 그 자리에 나갔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못된 사람이더군요. 아이고, 이런 애송이 같은 놈 애를 임신했으니요. 이제 어쩐담? 이놈 너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냐? 경찰이 얼마 줬지 돈도 얼마 못 번다도 하더만. 어디서 이런 남자를 고른 거야? 엄마, 이 사람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요. 그러니까 저희 축복해주세요. 해까지 가진 마당에 뭘 어쩌겠냐마는. 이놈이랑 만나서 내 생활비 제대로 안 주면 나 그때는 가만 안 있는다. 내가 너 키워준 세월이 몇 년인데 안 그러냐? 그리고 결혼할 때 하나밖에 없는 신부 엄마한테 해줄 건 다 챙기는 거 알지? 남들한테 나도 자랑 좀 하고 그러고 살자. 내가 목록 보낼 테니까 부족하지 않게 알아서 잘 챙겨. 그녀가 입덧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싶은 목록만 적는 그녀의 계모를 보니 그녀가 더욱더 불쌍해졌어요. 이런 사람한테서 자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턱 막히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조촐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아주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들 몇몇 분들만 모진 상태로 진행되었죠.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얼굴이 뾰루퉁한 상태로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나중에 꼭 다시 예쁜 드레스를 입고 멋진 곳에서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서 꼭 그러겠노라 약속까지 했고요. 그렇게 조촐한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바쁜 일이 있어 아내의 진통 내내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투룸짜리 오래된 빌라 월세에 살면서 저희는 연이어 아이를 셋이나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아이가 너무 잘생기더라고요.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째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아이 셋을 키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아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제가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빨리 오라며 전화를 10통도 넘게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경찰의 특성상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많고 주말이나 공휴일도 잘 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아내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와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살았죠. 매일매일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기계적으로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지만 아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로 돈이나 많이 가져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미안하면 돈이나 많이 벌어와. 허구한 날 밖에서 일한다면서 집꼬리만큼 지면 어떻게 살아? 애도 셋씩이나 낳았으면 돈이나 듬뿍 벌어야지, 안 그래? 아니 여보, 월급이라는 게 내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나도 많이 벌고 싶지. 왜 안 그렇겠어. 맨날 나가서 일하잖아. 근데 월급이 왜 이 모양이냐고. 능력이 안 되면 나가서 뭐 알바라도 해서 더 벌든가. 이제 애들도 커가고 그래서 당신이 가져오는 쥐꼬리로는 못 살아. 못 산다고. 알았어. 내가 이것저것 수당도 잘 챙기고 어떻게든 노력해 볼게. 그러니까
당신도 기분 풀어.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화내면 애들한테도 안 좋잖아. 아내의 짜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크는 나이인지라 부모가 하는 행동을 고스란히 배울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은 큰아이가 아내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더군요. 아이씨, 짜증나. 아빠 돈 갖고 와, 돈. 돈 많이 안 벌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능력 없는 인간아. 아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등짝을 한 대 때려버렸습니다. 너 이거 무슨 말이야?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맨날 이러잖아. 나 엄마 말 따라한 건데 나 왜 때려? 엄마는 안 때리고 왜 나만 때려? 아이는 울면서 저를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엄청나게 크게 싸움을 했어요. 늘 무슨 일이든 화를 내지 않고 참던 저도 그날은 그날만큼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아내도 여태껏 쌓여있는 분노가 많았는지 제게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너 같은 애송이랑 애초에 결혼하는 게 아닌데 내가 미쳤지. 돈도 쥐꼬리만큼 가져와서 뭐 먹고 살라는 거냐?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일하는 놈이 그것밖에 못 버는 주제에 남들처럼 마사지도 다니고 명품도 사고 자동차도 끌고 다니면서 여유롭게 드라이브도 하고 싶다고. 나는 돈은 별로 못 벌어도 내 직업에 자부심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럼 경찰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래도 경찰이 되어서 힘들지만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돈도 아껴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서글펐습니다.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가끔씩 쉬는 날에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로요. 어찌됐건 아이 셋을 낳은 것도 저고 5가족이 살아가기에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는 형이 소개시켜준 족발집에서 배달 알바를 하면서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돈은 아내에게 다 갖다 바쳤고요. 담배도 피우지 않던 제가 아내에게 한 달 용돈으로 받는 돈은 30만 원 정도였는데 밥 사 먹고 오래된 중고차 기름값을 하면 매월 모자라서 허덕였었죠. 하지만 저는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로 생각하고 뼈가 빠지도록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하고 또 했어요.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 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용돈이 모자라서 국밥 한 그릇으로 때운 적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버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내의 옷장에는 못 보던 옷과 가방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친구가 쓰던 것인데 당분간만 빌린 것이라며 둘러댔어요. 아내 친구 중에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좀 화려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워낙에 친한 친구라서 결혼 전부터 저도 자주 함께 만났었기에 처음에는 그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직접 제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신용대출과 집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차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돈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출 신청을 한 아내가 황당해서 물었죠. 여보, 무슨 대출 신청했어? 전화가 왔던데 그 큰돈이 왜 필요한 거야? 응? 그게 말이야. 저기 내 친구 있잖아, 수진이. 걔가 사업 시작하는데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잠깐만 빌려준 거야. 곧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걔가 사업 사안이 좀 있잖아. 이혼하고 이자를 받은 걸로 하는데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빌려준 것 뿐이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은행에는 한다고 말만 해줘. 확실한 거야? 남의 사업 자금은 빌려준 게 아니라고 하는데 난 좀 걱정이 돼서 말이야. 우리 집 형편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집도 하나 그거 겨우겨우 마련한 건데 추가 대출까지 받는 건 좀...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정말 당신은 너무 어리다 어려. 매달 꼬박꼬박 이자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더 이득이라니까. 아무튼 살 경험 없는 남자는 피곤하다니까. 에휴, 답답한 인간. 아내는
제 말을 싹 무시했고 자신의 의사대로 결국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 돈이 정확하게 아내 친구에게 빌려준 건지 어쩐 건지 저는 알지도 못한 채로 또다시 매일매일 아껴가며 돈을 벌었죠. 나중에는 대리운전이 쏠쏠하다는 지인의 말에 그런 알바까지도 하면서 추가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아이는 사춘기 중학생 소녀가 되어 있었죠. 그 시기에 제가 일 때문에 많이 바빠서 집안에 신경을 잘 못 쓸 때였는데 큰아이와 아내가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아 보이더군요. 제 일의 특성상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고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했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아주 많이 다투었다고 둘째 아들 녀석이 귀뜸을 해주더군요. 급기야 큰딸은 학교에서도 친구랑 크게 싸움을 해서 소문이 좋지 않았고 가출까지 일삼는 아이로 변해버려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큰딸 아이를 밖으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집에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우리 큰딸은 아빠 엄마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보물인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말이야. 오늘은 아빠가 화 안 내고 무조건 다 들어주기만 할 테니까 말해봐. 어? 아빠, 엄마가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뭐하고 다니냐니? 엄마 있잖아. 아무래도 이상해. 맨날 나한테 동생들 맡기고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는지. 그리고 저번에는 남자들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통화해서 약속 잡는 거 내가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고 싶겠어? 뭐? 설마 네가 잘못 들었겠지. 엄마도 사람이니까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엄마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거겠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아빠. 맨날 집에만 있다니. 맨날 집에 없다니까? 밥도 맨날 나보고 동생들 카레 데워주라고 하고 햇반이나 3분 카레 아니면 라면 같은 것만 먹는다고. 그러면서 엄마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예쁜 옷 입고 술 취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한 번 나가면 새벽 2, 3시는 기본이라니까. 나 그래서 이 집이 너무 싫어. 특히 엄마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다고. 딸아이의 말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는 사이 아내의 행동은 너무 심할 정도로 밖으로 돈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동생들에게는 아빠한테 말하면 그때부터 아빠 얼굴 못 볼 수도 있다고 엄포까지 놔서 동생들이 무서워서 제게 말도 하지 못했었다고 했어요. 기가 막히고 황당한 딸의 말에 저는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의처증이 있는 남편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친구가 소개시켜준 알바를 하러 다녔고 끝나고 일이 힘들어 잠깐씩 밥 한 끼 먹은 죄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아내의 친한 친구가 하는 사업이 꽤 잘 돼서 그곳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이번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아내 친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친구는 자신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오히려 제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게 한두 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 아내가 씀씀이도 너무 크고 명품을 좋아해서 매월 빚을 내서 그런 걸 산다고도 했어요. 돈을 빌리긴 누가 빌려요. 나 이혼이자를 받은 걸로 사업 잘하고 있구만. 오히려 나보고 맨날 돈 빌려달라고 자기 카드 끊겼다고 그래서 아주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돈도 없는 게 씀씀이라 왜 그렇게 큰 지원? 네? 정말요? 그럼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건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걔네 엄마 생활비도 주고 밀린 카드 같은 거 갖고 뭐 그러겠죠. 제가 또 이런 얘기하는 거 바로 티내면 안 돼요? 절대 나한테 들은 얘기는 비밀이에요. 비밀? 저는 그렇게 아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온 카드 명세서나 대출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려고 집에 일찍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화장대 서랍과 옷장 안쪽을 뒤져보니 카드 명세서가 나오더군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결제 금액이 적혀 있었고 목록을 자세히 보니 장기카드 대출과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마사지숍 이름, 유명한 액세서리 점포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군요.
애들 옷장에는 어디서 얻어 입힌 구질구질한 옷들만 가득했는데 말이죠.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옷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데도 단 한 번도 옷을 사달라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덕분에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옷들 대부분을 아직도 잘 입고 다니고 있었고요. 주변에서는 마누라가 옷도 안 사주냐며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보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지만 그런 것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을 확인하고 나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떻게 남편과 아이들이 생기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자신의 것만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모두 대출을 받은 돈을 쓰면서까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제 이름으로 날아온 명세서까지 모두 다 감추어 놓은 것으로 보였는데 대출받은 이자도 갚지 못해서 밀려있던 상태로 조만간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생겼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푹 쉬고 있으니 큰딸이 제게 다가와서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자기한테 동생들 저녁을 챙겨주라고 한 걸 보니 엄청 늦게 나올 것 같다며 지긋지긋한 카레, 짜장은 그만 먹고 싶다더군요. 저는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온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밖으로 나가 삼겹살을 사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먹고 싶어도 아끼느라 사먹지 못한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사주었죠. 아이들은 너무 오랜만에 먹는 고기라고 하면서 허겁지겁 상추에 쌈을 싸서 먹기 시작했는데 다 먹고 나니 아이 셋과 제가 먹은 삼겹살이 12분이 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인지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일부러 아내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 기다려보기로 했고 그날 밤 아내는 새벽 3시에 만취가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짧은 치마에 짙은 화장까지 한 아내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잠이 들어버린 상태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아내 역시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술도 안 깬 사람이 어딜 나가려고? 자기야. 나 취직했어. 오늘부터 정식으로 출근해. 잘 됐지? 애들 셋이랑 먹고 살려면 당신 혼자 불면 안 되겠더라고. 뭐 지금까지는 잠깐씩 알바했던 거였는데 정식으로 출근하라고 해서 오늘부터는 조금 늦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일찍 오면 애들 밥도 좀 챙겨주고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좀 일찍 들어와서 애들 좀 챙겨주지 그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잖아. 나도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인 거 뻔히 알면서. 애들이 뭐 한두 살 어린 애도 아니고 이제 중학생이고 그런데 뭘. 지금부터 돈을 많이 벌어놔야 애들 대학도 보내고 그럴 거 아니야. 또 답답한 소리 한다. 애송이 같은 어린애 소리.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다 이런 어린애랑 결혼을 해서. 아무튼 그런 줄 알아. 제가 아내에게 화가 난 얘기를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아내는 출근을 한다며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을 내서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장모님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 대출 문제도 그렇고 뭐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아내의 씀씀이를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일찍 퇴근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신고가 들어와 역시 늦게 퇴근을 하게 되었죠. 누군가 신고를 했는데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에서 여자들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함께 노는 것을 봤다고 하는 신고였고 마침 제가 그곳으로 단속을 나가게 되었어요. 노래방 앞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찰나를 포착하고 잠시 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짙은 화장을 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뭐야 당신. 네가 왜 여길 와? 일하느라 늦는다더니 여기 딴 여자랑 놀러 왔냐? 여보, 무슨 소리야 그게. 나 경찰이잖아. 단속 나온 거야 단속. 당신은 뭐야 지금? 이 방에서 왜 나와? 아니,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있잖아. 내 친구가 말이야. 아내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며 말을 버벅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곳의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알고 보니 아내는 친구가 차린 노래방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믿지 못할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잠시 사람이 멍해지더군요. 무슨 말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멍한 상태로 잠시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저와 후배를 발견하고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빠져나가려고 할 때 후배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뭐하고 계세요? 얼른요! 후배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제 손으로 와이프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밖에 없었죠.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가득한 제 와이프를 이렇게 보다니 정말 기가 막히게 누르시더군요. 아내는 설마 제가 진짜 자신을 체포하리라 꿈에도 생각 못한 듯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빨리 당장 자신을 빼달라고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쳤어? 빨리 안 놔줘? 내가 몰래 혼자 도망갈 테니까 얼른 이거 놔줘. 놔주라고. 저는 아내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제 후배는 저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설마 했었나 봅니다. 나중에 제게 조심스럽게 진짜 형수님이 맞느냐고 묻길래 그저 고개만 끄덕였었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의 친구는 제 팔에 붙들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아, 정말 왜 이래요, 우리 사이에. 나 누군지 몰라? 나 선재 친구잖아. 우리 얼마 전에도 만났잖아요. 앞으로 안 할게, 절대로 안 할게. 근데 이거 누가 신고한 거야? 나쁜 놈. 분명히 저 맞은편에 있는 그 놈이 한 걸 거야. 이러지 마세요. 불법을 저질렀으면 죗값을 받으셔야죠. 일단 경찰서로 갑시다. 가서 얘기하자고요. 아, 정말 이럴 거야,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 진짜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얼마면 돼? 얼마 챙겨줘? 니네 집 형편 내가 아니까 내가 밀린 이자 좀 갚아주면 되냐? 이렇게 빡빡하게 굴 일이 아니잖아. 아내의 친구는 제게 버럭 화를 내며 소리치더라고요. 제가 들은 채도 하지 않자 제 팔을 막 끌어당기면서 매서운 눈초리로 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아내 역시 저를 보며 등신 같은 놈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저 등신 같은 인간, 애송이 같은 인간. 지 마누라를 결국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냐? 너 같은 능력 없는 놈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능력 있는 놈 만났으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 등신같이 능력 없는 놈이 자존심만 세가지고는.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불법적인 일을 벌였던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지 경찰서로 장모님이 달려오셔서 제 멱살을 잡으시더군요. 이런 몹쓸 인간을 봤냐? 이게 어디서 지 마누라한테 이런 짓을 해? 야, 네가 이러고도 사느냐? 마누라 지키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배역망덕한 놈이. 장모님,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잘못했으면 죄를 받아야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무집행 방해예요. 어쭈? 이놈의 인간이 찌려보는 게 한 대 치겠네. 능력 없는 놈 만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장모한테 생활비 준 능력 없는 인간을 내가 사위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장모님은 경찰서 안에서 제게 막말을 마구 쏟아내셨어요.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엄마, 나 좀 꺼내주면 안 될까? 벌금만 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들 하던데 내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엄마도 알잖아. 이년아, 뭐가 어쩌고 저쩌지? 이제 나한테 돈까지 빼내냐?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를 키우느라 뼈가 빠졌는데 이제 와서 또 뭐가 어째? 능력 없는 놈 만난 네 잘못이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디서 나한테 돈을 달래? 다음 달 생활비나 늦지 않게 내놔. 그리고 나한테 이런 걸로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피곤해 죽겠구만. 사람은 오라가라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내는 장모님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할 노릇입니다. 경찰인 제가 아내를 제 손으로 직접 체포를 하다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저는 경찰로서 절대로 그 누구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말이죠. 더군다나 아내는 여태껏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던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이들까지 내팽개쳐 두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제대로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노래방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정지와 벌금형에 처해졌고 그곳에서 일을 하던 여자들과 손님들 역시 벌금형에 처해지고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게 말했어요. 저기 여보, 그게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말이지. 돈에 쪼달리고 생활비에 쪼달리다 보니까 당장에 이자도 메꿔야 하고 카드도 끊겼는데 아이들 학원비는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 속이지 말자. 당신의 애들 학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당신 옷장 속에 있는 명품 가방이나 옷들, 그거 다 무슨 돈을 산 거야? 당신 친구 것도 아니고 당신 친구 돈 빌려준 것도 아니잖아. 이거 다 당신이 흥청망청 쓰느라 생긴 일 아냐? 저기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여보. 우리 엄마 생활비도 달라고 하도 생태 쓰시고 그래서 그것도 드렸고 애들 3명 키우고 먹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당신은 맨날 늦게 오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잖아. 애들 맨날 인스턴트 식품 먹이고 그러는 거 나 다 알아. 그렇다고 내 밥을 뭘 챙겨주기를 하니? 너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내가 밖에서 대리기사 뛰고 배달일 할 때 너는 좋은 옷 입고 나가서 술 먹고 놀고 그러는 거 다 알아. 남자들하고 따로 만나서 노는 것도 우리 큰딸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 도대체 얼마나 그러고 돌아다닌 거냐?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애들 앞에서 쪽팔린 꼴 당하지 말고. 뭘 그만해. 저기 나 앞으로 잘할게. 이번 일로 많은 걸 느꼈다니까? 나 잘할 수 있어. 진짜야. 진짜라고. 아내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입장을 둘러대며 변명거리를 만들어댔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저는 정말 치가 떨렸어요. 아내는 어제도 아침부터 밖으로 나가서 마사지를 다니고 남자와 돌아다니며 밥을 먹고 돌아다녔고 저녁이 되어서 저 노래방에 출근을 했었더군요.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었고 아이들에게 그런 아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을 생각하니 그것도 싫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엄마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내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남자는 다름 아닌 노래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자였는데 그 남자와 매일 밤 일이 끝나고도 술을 마시며 놀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던지 제게 그렇게 돈 타령하더니 결국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그랬었나 보네요.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은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 차라리 이 선택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도록 저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재산분할은커녕 아내가 진 빚 덕분에 집도 줄여서 이사를 가야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내와의 이혼이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며 이제 와서 아이들을 걱정하는 척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매일 엄마가 집에 없고 있을 때는 화만 내고 그랬다면서 별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더군요. 큰딸은 오히려 엄마와 헤어지고 난 후에 동생들을 잘 돌보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착한 딸로 변해갔어요. 우리 큰딸,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큰 짐을 지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오히려 동생들과 같이 있으니까 덜 외롭고 덜 심심해. 내가 챙겨주는 것보다 내가 챙겨를 받는 것도 더 많다니까? 그리고 아빠, 우리 엄마 너무 미워하지는 말자. 알았지?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아빠가 엄마를 왜 미워해? 엄마는 그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지금처럼 좋게 생각해줘.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 이 아빠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니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거나 실망하는 감정이 없어지니 아마도 편안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자신을 잘 찾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마치 자신의 계모 같은 모습이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당당한 모습의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 다 해준다고 하더군요. 현재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쪼들리던 생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식당 일을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비싼 명품 백들을 중고 매장에 처분하고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겨울 잠바도 사주고 예쁜 운동화도 하나씩 사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정신을 차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이전 모습은 항상 술에 취해 있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혼 후에는 따뜻하게 챙겨주는 엄마의 모습으로 인식이 변해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호라비의 삶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라고 말해주고 따뜻한 밥도 챙겨주는 아이들이 있기에 힘이 나요. 어차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은 기억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아이들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네요. 각자 성인으로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꿈을 꾸며 알바를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부디 그 인생에 있어 아빠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아내와는 가끔 만나고 있어요.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몸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던데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절대로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며 지금부터 열심히 몸 관리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는 크게 화를 낼 일도 없으니 오히려 정신건강에는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도 가끔 노래방 단속을 나가는데 그때마다 지난 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그때 황당하고도 분했는지 아직도 그 감정이 고스란히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속에 말 못할 고민을 담아주셨다면 이곳에 털어놓아 보시길 추천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